네, 안녕하세요. 리탈의 문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집적 고발열 시스템 냉각 솔루션과 구축사례인데요. 리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양한 고집적 고발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고집적 고발열의 기준, 그리고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입부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IT에서의 변화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메인프레임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컴퓨팅, 그리고 지금은 ITN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앞으로 뭐 AI, 빅데이터 기반의 AI, 그리고 IoT,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면서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의 폭증입니다. 데이터의 폭증, 그를 통해 스토리지라든가 서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의 자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서비스 어떤 서버의 구조라든가 밀집적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밀도, 고발열 환경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가 예전 같으면 분산돼 있었고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 큰 데이터 센터, 우리가 소위 얘기한 하이퍼스케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드레인지, 작은 중소규모도 있었고, 오히려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는 작은 규모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큰 데이터 센터는 아주 커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 센터는 아주 작아지는, 특히 엣지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이퍼스케일이 늘어난 이유는 기반 환경, 특히 그 데이터 센터가 분산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기반 환경들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기반 환경이라는 거는 전기도 있을 수 있고요. 냉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케이블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 그 각종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같은 장비들을 가상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데요. 결국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계속 어떤 표준화되고요. 복잡성이 줄어들고 표준화되고 민첩해지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어려운 용어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서버들의 트렌드도, 그러니까 스토리지랑 IT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스토리지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모든 시스템들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자꾸 진화하게 되다 보니까 작은 장비 하나가 쓰게 되는 전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장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속화되는 것들이 가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이제 고집적 고밀도라는 이제 환경이 되겠죠. 여기에 더 불을 붙는 상황이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LP 카세트라든가 한참 아날로그 감성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거를 MP3, CD, DVD처럼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음악을 들을 때 CD나 USB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전부 차에서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전부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거든요. 아주 고음질의 음악을. 이런 어떤 클라우드, 인터넷 기반의 이런 식의 디지털 서비스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문화,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걸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디지털로의 이제 전환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했을 때 나오는 것들 중에 요즘에 뭐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어떤 뭐 B2C에서는 금융이라든가 유통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스마트라든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것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데이터의 폭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떤 환경이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밀도 고바이럴 시스템의 기준이라고 할 경우에 뭐 지금 IT를 운영하시거나 데이터 센터 관련되신 분들은 너무 뭐 쉬운 얘기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제가 요즘에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건설회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붐이 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고밀도입니다. 그럼 고밀도 기준은 뭘까? 그럼 왜 고밀도를 원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마저도 예전에 제가 IT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상화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건설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가 도입됐기 때문에 고밀도입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서버의 형태들은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U라고 하죠. 1U, 뭐 2U 이런 식으로 1U가 44.5mm, 4.4cm 정도가 되는데 1U짜리 서버도 있고 2U짜리 서버도 있고요. 그래서 요 아래 보이는 이제 블레이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한 뭐 6U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저런 서버들의 외형은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 하드웨어들이 좀 고집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안에 있는 하드웨어, 특히 이제 CPU나 메모리라든가 하드디스크들이 가상화하면서 이 자원들에 대한 활용도를 극도로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GPU 서버가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런 그 그래픽 카드 GPU가 보통 300W 정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GPU는 한번 가동하면 300W를 다 쓰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400W를 쓰게 되면 서버 하나 안에 GPU를 4개만 꽂아도 300W라고 가정하면 1.2kW가 되는 거죠. 거기에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파워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작은 서버 하나도 1.5kW에서 2kW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요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시스템들은 이제 1U짜리도 있고요. 2U, 뭐 4U, 뭐 그다음에 뭐 한 6U, 10U 이렇게 되는데, 실제 그 1U짜리 서버라 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예전하고 비교해서 약간은 늘었지만 뭐 엄청 늘진 않았어요. 근데 4U 정도 해서 GPU, 그래픽 카드가 많이 꽂히는 서버로 갈 경우에는 HP에서 나오는 아폴로 서버라든가 이런 GPU를 많이 꽂는 장비들은 뭐 4kW, 저 장비 하나가 4kW를 쓰게 되고요. 델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뭐 4kW.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엔비디아의 DGX2 같은 장비들은 10kW를 씁니다. 장비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워서 뭐 100kg가 넘기도 하고, 그래서 크레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장비들의 형태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비들의 형태가 변할 때 이런 모양들이 보면은 기존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저밀도일 때 보통 렉당 2kg, 3kg 될 경우에는 서버가 2U, 3U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가상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표시한 용량이 뭐 800W, 600W를 쓴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 전력이 200W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CPU의 사용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운영자들이 너무 사용량을 높이게 되면은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버의 그 수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발열량일 거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고밀도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가상화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서버의 그 가동률을 극대화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동일한 서버라 하더라도 CPU의 가동률을 10에서 20%를 쓰다가 70에서 80%로 끌어올리는데, 그거를 가상화 솔루션이 올리는 겁니다. 가상화 솔루션은 CPU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가상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서버 한 대가 쓰게 된 전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같이 증가를 해서 보통 뭐 7kW, 뭐 15kW 이런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리서치 기관에서 내놓은 최근 작년이든 이제 IDC 데이터 센터에서의 소비 전력 평균을 12kW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평균 뭐 전력 표준이 얼마냐 할 때 뭐 3kW 얘기하던 시대가 불과 한 5, 6년 전, 뭐 아니면 7, 8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2kW가 평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GPU를 많이 운영하시는 고객들, 서비스 형태가 빅데이터나 AI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렉당 20kW도 쉽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HPC,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렉당 40kW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킬로와트로 얘기하면은 뭐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우리가 겨울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갔을 때 크게 틀어놓은 열풍기가 보통 한 12에서 15kW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20kW 정도 서버 뒤에 갔을 경우에는 강한 열풍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한여름에 아스팔트에서 느끼는 정도의 열이 나오고요. 이게 40kW 정도로 올라가면 일반적인 냉각으로는 냉각하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열이 분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이 열이 어딘가로 회수되는 속도보다 어딘가로 빨려들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열이 그냥 흩어지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밀도라는 환경 자체는 누군가가 나 고밀도 해야지 의도해서라기보다는 장비의 어떤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특히 더 가상화가 등장하면서의 변화,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특성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고밀도, 초고밀도가 등장을 하고요. 앞으로는 고밀도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을 할 때 거의 요즘에는 요 두 가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컨테인먼트, 왼쪽에 있는 그 컨테인먼트와 저희는 인라인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슈나이더의 용어인 인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인, 그러니까 그 렉이 서 있는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냉각 장치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테인먼트라는 것 자체는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렉과 렉이 마주보고요. 마주보는 그 통로 위를 우리 이제 구조물이 덮고 있는 거죠. 출입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덮여 있는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냉복도 할 경우에는 찬바람이 나오는 공간이 덮여 있는 거, 열복도 하게 되면 더운 공기가 나오는 공간이 덮여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냉복도가 유리하냐, 열복도가 유리하냐. 근데 뭐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냉복도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전산실이 덥고요. 서버는 시원하고, 열복도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전산실이 시원하고 열이 나오는 곳이 덥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고밀도 환경이 됐을 경우에는 열복도가 유리하다고 통상들 말씀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열이 빨리 회수돼서 냉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열복도 환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컨테인먼트, 이렇게 덮어놓은 구조물이죠. 컨테인먼트와 렉과 렉 사이에 끼어 있는 냉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을 저희는 이제 컨테인먼트 플러스 인라인 냉각에서 고밀도 환경으로 보고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한 15에서 20kW 정도는 충분히 냉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각 장치가 한 대씩 더 여유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도 좋고 리던던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모듈을 세팅을 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공간을 증설하는 방식들을 적용할 경우에 상당히 쉽게 용량 예측도 가능하고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갔을 때는 저렇게 인라인 냉각 장치가 렉당 하나씩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저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대전에 있는 키스티 슈퍼컴퓨팅 운영센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렉 하나에 냉각 장치 하나 1:1 대응이고요. 저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렉 하나당 전담 냉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도어가 유리도어입니다. 그래서 유리도어라서 밀폐형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하나는 이렇게 고발열, 고밀도인 경우에는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도 문제지만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서 있을 때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소음들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형으로 놓게 되면 소음이 확실히 차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냉각장치 이렇게 1:1 대응하는 경우에는 냉각장치가 보통 저희가 안전하게 보면 53kg, 55kg 이제 환경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온도 따라 55kg 정도 본다면 실제 렉 하나가 40kW다 할 경우에 렉 하나를 충분히 냉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컨테인먼트와 인라인 냉각 장치가 결합한 룸 냉각, 공간 냉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냉각 장치와 렉이 결합한 렉 냉각, 두 가지로 저희는 이제 고밀도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는 모든 게 다 이 구조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당연히 냉각장치 대수가 많아지면 비싸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고밀도 환경들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패널 방식의 대형 냉각장치, 공용 냉각장치와 이런 이제 고밀도 냉각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고밀도 냉각장치의 구조를 보면요. 지금 요거 보시는 거는 이제 위에서 본 겁니다. 단면으로 보신 거고요. 이 냉각장치 자체가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바로 빨아들이고요. 세로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양을 보시면 평면이니까 얘는 앞에서 볼 때는 폭이 30cm예요. 냉각장치 폭은 30cm고 저게 렉과 렉 사이에 끼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기 서버에서 나오는 렉에서 나오는 열을 빨아들인 다음에 장비 안에 냉각장치, 열교환기가 들어있어요. 열교환기를 통과해서 팬이 불어내면 찬 공기가 IT렉 전면으로 바로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와서 순환하는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뭐 30cm, 최대한 1m 이내에서 빨리 회수하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룸 냉각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컨테인먼트의 파란색 냉각장치가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두 번째 냉각 방식으로 빨아들인 다음에 옆으로 품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품는데 저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열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앞으로 품는 방식은 용량이 30kW까지가 되고요. 앞에서 튀어나와서 양쪽 좌우로 뿜는 방식은 이제 55kW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팬의 그 압력 손실을 줄여서 냉각 용량을 높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렉 냉각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렉 모양은 똑같은데 렉 안에서만 돌아요. 렉에서 열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렉 앞으로 품는, 그래서 렉 안에서만 돕니다. 그럼 이 방식이 아주 짧게 돌기 때문에 밖으로 열기도 안 나오고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냉각 장치가 고장 났을 때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방식들은 슈퍼컴퓨터,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이제 병렬 연산이라든가 스케줄러가 돌기 때문에 장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운되더라도 그 다음부터 그 연산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 냉각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아니면 저밀도의 엣지 데이터 센터도 이런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루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렉 하나나 두 개를 갖다 놓고 냉장고처럼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제품 이름은 이제 LCP, 리퀴드 쿨링 패키지라고 해서 LCP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방식이 렉 냉각, 아래쪽이 룸 냉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 냉각과 룸 냉각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헷갈려 하시지만 실제 이렇게 좀 화살표가 확 구분 안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됐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장비가 공냉식이 있어요.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10kg에 30kg인데 만약에 냉각장치 폭이 30cm짜리 좁은 장비는 10kg도 있고요. 20kg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kg짜리나 20kg짜리 공냉식은 주로 엣지 데이터 센터에 많이 씁니다. 이렇게 운영 환경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거나 뭐 실제 네트워크 장비나 뭐 파일 서버 같은 이제 작은 장비들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렇게 공냉식을 쓰고요. 냉수식 같은 경우에는 55kg, 60kg까지 되는데 그 경우에는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듯이 이게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슈퍼컴퓨터 센터입니다. 저기도 도어가 다 유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냉각 장치가 돌면서 냉각을 하고 렉당 30kg 정도를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렇게 계속 운영을 하는 모델들이 이제 해외에는 많이 있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인라인 장치라는 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바람을 옆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인먼트, 왼쪽에 있는 컨테인먼트, 왼쪽 하단에 있는 컨테인먼트 형태와 결합을 해서 독립적 냉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냉각 장치는 모두 내부에 뭐 유량 제어 밸브도 있고요. 유량 감시, 온도 감시, 팬 속도 감시, 여러 가지 감시자가 다 들어있어서 혼자서 돕니다. 물 온도만 가지고 세팅해서 돌게 되고요. 원격에서 모든 모니터링이랑 온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 상위 시스템과 연동해서 제어도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요거를 렉 냉각으로 구성했을 때 샘플인데요. 렉 안에 옆에 냉각 장치 하나가 붙고요. 렉 안에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엔비디아 서버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많이 꽂는 게 말이 되느냐? 만약에 뭐 누군가 꽂겠다라고 하면 실제 예전에는 못 꽂았던 이유가 냉각이 안 되거나 전기가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 엔비디아 서버 DGX1을 저렇게 꽂았을 때가 40kW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발열들을 냉각 장치가 근접 냉각을 해서 하게 되고 렉의 폭이 와이드가 80cm입니다. 와이드가 넓은 이유는 안에 케이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기 순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되고요. 특히 고려할 거는 렉의 깊이입니다. 요즘에 장비들이 워낙 깊어져서 1.2m도 좀 얕다라는 이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1.4m가 좋지 않느냐라는 경우도 있어서 렉의 깊이가 요즘에는 가끔씩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렉 냉각에서는 보통 1.2m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앞면, 측면, 뒷면으로 봤을 때 특히 뒷면에는 삼상 20kW PDU 4개가 꽂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A전원, B전원 따로따로 해서 그래서 저런 이제 배선 공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좀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키스티, 대전에 있는 이제 슈퍼컴퓨터 운영센터죠. 슈퍼컴퓨터 운영센터에서 현재 그 HP의 아폴로 서버를 가지고 지금 이제 4kg짜리 5대인데요. 저거를 이제 증설해서 늘릴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40kg. 현재는 이제 20kg가 되고요. 목표 40kg로 해서 각자 렉 한 대당 냉각 장치 한 대씩 해서 유리도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냉각 장치를 도입해서 계속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I 관련한 이제 시스템들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사실 뭐 인라인 냉각 장치와 연관은 안 되지만 컨테인먼트 구성입니다. 컨테인먼트가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렉 하나 안에 보통 한 뭐 42개 정도 인류짜리 서버 42개가 꽉 차게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이 되고요. 여기는 렉당 한 20kW씩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kW를 정말 최대로 쓰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20kW 그냥 최대로 나옵니다. PDU에서 보면은 그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좀 인천 스마트시티인데 고밀도는 아니에요. 고밀도는 아닌데 요 사례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중소형이긴 한데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 다음에 마루와 천정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루와 천정을 손을 대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뻗쳤을 때 천정이 닿기 때문에 항원항스키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적합한 컨테인먼트 플러스 아까 인라인 냉각 장치가 결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렇게 보시면 실제 그 렉이 서로 마주보게 되고 각각 모듈들이 하나가 이제 단계별 증설하게끔 독립 냉각이에요. 이 안에는 항온항습기도 없고요. 가습기, 제습기가 없습니다. 가습, 제습이 없다는 얘기는 가습, 제습을 위한 에너지를 쓰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냉각 장치가 그 컨테인먼트 각 단위를 냉각하기 때문에 단계별 증설이 쉬워요. 공용 냉각 장치는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옥상에 냉동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냉각을 하는 방식이라서 제약사항이 많거나 단계별 증설이 가능한 중소형 데이터 센터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버스덕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우리가 대전류 배전하는 버스덕트가 렉과 렉, 열복도의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연성을 이제 고객이 요청하셨고 그 유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낯선 환경이죠. 하지만 저런 중량이 많이 나가는 구조물들을 저희가 전부 저희 렉에다가 지지를 했어요. 천정에 앵커를 받거나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부
보시는 모든 구조물들은 저희 렉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레이라든가 버스덕트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래서 렉을 하나의 구조체, 기둥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의 결과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부 발전입니다. 중부 발전은 보령, 대전, 충남 보령에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나도 좀 이제 효율성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싶다라는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요. 여기도 중소형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특징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스마트 시티와는 약간 다르게 렉이 마루에 올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렉의 아래쪽에 보면 까만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용접한 프레임인데 아주 튼튼한 용접 프레임 위에 렉을 고정했기 때문에 실제 사진을 보시면 마루 위에 렉이 올라 있는 게 아니고요. 마루는 마루, 렉은 렉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물이 아까 앞에 보셨던 까만색 구조물, 렉 하부에 있는 구조물에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중마루는 예전 그대로 아주 좀 이제 색깔이 약간 바랜 형태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거는 시스템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컨테인먼트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상당히 이제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환경들을 구축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안에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 삼성 디지털시티 수원 사업장은 워낙 오래된 공장들이 있고요. 현재는 거의 R&D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많이 하는데, 하지만 공장을 내가 원한다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내 어떤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했고, 보안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R&D 시스템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를 건물 안에 구축하고 싶지만 인허가 문제 때문에 기존 건물 안에 구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래된 공장 안에 컨테이너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컨테이너로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천정은 일단 첫째 전제 조건은 물이 셀 수 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냉방은 없다. 난방도 없다. 그래서 저기 여름에 가면 숨 막혀서 서 있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안에는 저렇게 전산실이 꾸며 있고요. 특히 특징은 렉 뒷부분, 가운데 사진에 보면 쿨링 도어 써 있죠. 그래서 렉의 뒷부분에 쿨링 도어가 달려 있고, 저 쿨링 도어 안에 찬물이 돕니다. 오른쪽에 있는 냉동기, 실외기에서 물을 공급해서 쿨링 도어에 물이 돌고 쿨링 도어가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쿨링 도어 같은 경우에는 10kW, 20kW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 삼성전자 안에는 10kW, 20kW 모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밀도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쿨링 도어를 열면 열풍이 나오고요. 닫으면 아주 서늘한 바람이 나오는 저게 이제 일종의 열교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쿨링 도어는 전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고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PUE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다만 저런 특정한 환경에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저런 환경들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서 실제로 저 솔루션 자체도 어떤 고객한테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으나 어떤 고객한테는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어는 저희 렉에만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제 나중에 문의해 주시면 상담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저희가 구축할 때는 컨테이너를 반씩 따로따로 밖에서 조립한 다음에 구축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안에 와서 기차 레일 위에 얹어서 밀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면 6개월 안에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3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좀 특이한 사례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기무사 국방부에서 신호 분석 관련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식인데, 아래 사진은 이제 실외기 찬물을 만드는 거고요. 위쪽 사진은 이제 렉냉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냉각장치 하나 놓고 양쪽에 렉이 있어서 15kW, 15kW, 총 30kW를 냉각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요거는 해외입니다. 요건 해외에 음원 서비스하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렉냉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슈퍼컴퓨팅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사진 빨간 스티커 붙은 데가 1세대, 2세대, 아래 사진이 1세대. 그래서 아래 사진은 룸랭각, 위에 사진은 랭랭각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모듈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요. 요거는 연구용 데이터 센터라서 여기는 이제 이런 핵 관련 연구고, 여기는 렉에 꽉 채워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알기로 한 30kW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kW를 냉각하기 위해서는 1대1로 대응하고, 아까 키스티 모양과 상당히 유사하죠. 저렇게 R&D를 하는 쪽은 저렇게 꽉 채워서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모양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HPC, 슈퍼컴퓨팅 환경이 되고요. 여기는 모듈러 데이터 센터로 룸 냉각, 컨테인먼트와 인라인 냉각 장치가 결합한 사례고요. 요것도 룸 냉각, 요거는 인천 스마트시티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비교적 좀 밀도가 높은 환경인데 렉 2개당 하나씩 해서 냉각 장치가 붙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글로벌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인데, 보통 고밀도라고 할 경우에 그 냉각 장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의 기준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가장 적절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고밀도 냉각 장치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거에 맞춰 어떤 솔루션이 맞을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